두 번째 할 때 이 액티브 시니어가 되고 싶어 얘기는 앞에 것처럼 이제 요렇게 100%짜리로 들어가서 성공을 한 사례인데, 요거는 이거를 먼저 보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앞 단계에서 컨설팅을 할 때 필요한 그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양역세권 실거주 아파트 매입 관련 조사 분석 보고서 이렇게 돼 있죠. 요게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고객 하나한테 의뢰받고 자기 실거주 집을 좀 구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드로 만들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가양역세권 실거주 아파트 관련 조사 보고서, 그래서 해당 지역에 PPT 자료를 띄워서 그 위치마다 어느 쪽이 어떻고 뭐 어쩌고 이걸 다 설명을 해놓고 그 밑에다 이렇게 의견을 달아요. 해당 지역이 4호번 강나루 현대 어쩌고 뭐 어쩌고 타겟 지역에서 비교 기준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간단하게 급하게 막 해서 만들 때 요 파일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서울시 정보광장 거기에 나와 있는 실거래 동향들이 어떻다, 등촌동 지역이 거래량이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좀 좋은, 많이 거래되고 손바뀜이 잘 나고 시세 변동이 괜찮은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해서 같이 넣고, 기초 분석해서 해당 지역의 거래량들 얘기하고, 핵심 분석으로 내가 이제 원하는 지금 찍고 있는 타겟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고, 그리고 매매시장 선행지수죠. 그래서 우리 경매시장에서 경매로 이제 가야 되니까 경매 낙찰가가 최근에 이 지역이 어떻다. 그리고 경쟁률은 최근에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공격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의견들을 이제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플랜 A 첫 번째로는 제가 그래서 한 두 개 아파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서강 등촌을 하는데, 거기 지금 호객노로 분석을 보니까 가격이 어떻다. 그리고 뒤에 이제 KB부동산 거기 가시면 그 내용에서 이렇게 전세가율이라든가 매매가율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캡처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다음에 거래, 전세가율, 총평, 전체적으로 상승 재료가 반영된 후 시세로 보합함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플랜 A 서강 아파트의 KB 부동산 시세 변동 추이 같은 것들, 그리고 가격대가 지금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것들도 같이 자료 보여드리고, 플랜 B로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옆에 있는 등촌 현대 1차 아파트를 보는데, 서강은 경매 물건이 나와 있었고 얘는 일반 매물 물건인 거예요. 그 이제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되면 옆에 그냥 사면 되니까, 그랬을 때 이 현대 1차 아파트는 근처에 아시는 중개사가 있어서 그분한테 미리 물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갈 건데 안 되면 이쪽 택하고 싶은데, 택하면 이분 내가 데리고 올 거니까 바로 계약서 쓸 수 있게끔 작업을 다 해놔라. 인적사항을 다 줬어요. 세팅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받죠. 이 물건의 장점은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한 동짜리지만 그 앞에 가양 역세권이 커지면서 아파트가 현대 1차, 2차가 한두 동짜리인데 두 개를 합쳐서 올릴 수 있었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가격이 좀 저평가됐고, 왜냐면 앞에 서강이 조금 더 고평가됐고 얘가 그거를 키 맞추기 따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실거주로서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좀 고층이고 인테리어를 쭉 하면 되는데, 단점은 전세입자가 좀 남았어요,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을 미리 내보내겠다라는 조건을 제가 갖고 들어간 거죠. 그 비용을 제가 감당하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받아서, 최근에 얘는 시세가 이렇게, 아까보다는 약간 조금 더 공격적인 시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입맛에 맞을 수 있다 분석해서 플랜 B로 이거를 매수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6억 대 6억 5천 대 있다. 분석 근거는 뭐 실거주 만족도 어쩌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해서 단지 구성 측면에서 뭐가 좋고 또 실제 뭐가 됐다, 이렇게 쭉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을 때 주변에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왜 분양이냐면 분양은 미래 가치니까 이 물건과 근처에 있는 이 물건이 가격이 어떻게 변하면서 주변이 키 맞추기나 따라가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완판됐던 내역들, 그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평수가 분양이 잘 됐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가 쓰고 이걸 보고서를 주고 읽어본 다음에 오케이, 서강 들어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바로 옆으로 가야죠. 그래서 바로 옆에 가서 현대가를 계약했어요. 이거 컨설팅 하는 데는 4천 받았어, 4천. 이거 하나만 한 건 아니고, 이거와 이분이 갖고 있는 다른 그 상속재산이 있는데 토지에 대해 양도세 처리해주고 이렇게 하면 4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그 지금 랜드고 있을 때 랜드고에서 직접 입고시켜갖고 거기 4천 작업해서 최현주 교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작업해서 세금 처리까지 다 했던 그런 케이스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경매를 좀 봐야 될 거, 그거는 요겁니다. 이제 꺼도 되고. 자, 등촌 역세권 실거주용 아파트. 자, 이렇게 보시면 등촌 한사랑 아파트. 요거를 하나하나씩 주변에 보여주는 거예요. 등촌,
그다음에 코오롱, 염창, 우성, 한마음, 염장 한마을 아파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지금 했던 분 그 내용을 PPT로 해서 똑같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한두 동짜리 아파트들 과거 시세들이라는 것들을 쭉 해서 브리핑을 쭉 해드린 거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아는 자료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건을 픽스해서 비교를 해주고 비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물건을 요약해서 가져가야 돼요. 몰아가줘야 돼요.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으면 판단 못합니다. A, B, C, D가 있는데 나는 A가 좋지만 당신한테는 B가 맞을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C도 괜찮지만 단점이 있다. 근데 D까지 갈 거면 차라리 경매로 가라. 뭐 이런 쪽에 스토리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자료를 같이 보여주고 이럴 때 호갱론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좋고 그래프를 보여서 이 등락에 대한 이해도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각적 자료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KB부동산 자료는 담보 가치를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담보 가치를 탄탄하게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경매 그 시중에서 시가가 떨어질 때 그때 방어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KB부동산이 좀 보수적이니까 그쪽에서 담보 가치가 좀 좋은 아파트면 하락기 때 방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승기 때는 호갱노노 쪽을 좀 더 강하게 봐요. 거기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막 보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위로 좀 보고요. 자, 그렇게 보는 거고 얘를 빼고 이제 어딨어? 자, 그 다음에 볼게. 역정선 1차. 자, 보유자산 정리 및 자산 재배치 컨설팅 제안서 이렇게 나왔죠. 하방 이게 이제 이번 그 지금 좀 이따 볼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한테 그분이 집을 구하고 싶다. 자기는 이 33평 구형 아파트에 사는데 아이들 다 여유였고 아이들 다 내보냈고 자기 혼자 이제 살아야 되는데 집이 너무 크니까 자기도 이제 액티브 시니어가 되고 싶어갖고 돈을 쓰고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 다운사이징을 해서 집을 좀 줄이고 나머지 돈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갖고 있는 현금은 얼마예요?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본 다음에 얘기한 거죠. 지금 시장은 키워드만 주는 거죠. 매수 심리 회복 중이고 작년 10월 정도예요.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얘기하고 10월 달 낙찰을 받았어요. 그때 기준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시세 갱신 진행 중이고 미국 금리가 9월 이후에 하락이 예상된다. 한국 금리 되고 그리고 88 대책이 그때 나와서 9월 대출 금리 강화 움직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 때죠. 미분양 이민 청약 활발하는데 공급 부족으로 고분양가 인기 있다. 임대는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가 상승한다. LH 서울 B아파트 무제한 매입 중이다. 전세 8월 10월 임대차 입법 적용 후 4년 만에 만기 도래한다. 전세가 상승한다. 그래서 하반기 자산 재편성이 적기고 25년, 26년 지역별 상승 패턴이다. 요거를 작년에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유자산의 전략적인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거 7억 대의 대출이 없어요. 그리고 현금이 7, 8억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각한 다음에 신규 주택 취득하는데 다운사이징 한다. 자녀 재산은 다른 걸로 해서 월세 받으며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컨설팅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기본 방향성은 첫 번째, 제일 먼저 서남권에 5제곱미터 신규 매입, 다운사이징, 경매나 급매로 하겠다. 그게 끝나면 기존 아파트 3년 내에 매각하거나 공실 수리 후에 급매각하거나 이렇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바뀐 건 이거 낙찰 받고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바뀌면서 집이 조금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눈에 확 띄니까 전세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전세 놓읍시다. 전세로 바꿨어요. 보유 현금은 역세권 빌라나 오피스텔을 일부 현금을 운영해서 월세가 계속 나오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본인이 한 150에서 200 정도를 어디서 이렇게 받는 게 있다는 거죠. 연금처럼 받는 게 있는데 그거 갖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면서. 그래서 한 300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200 갖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하길래 있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으면서 200은 안 된다. 300은 있어야 된다 하셔갖고 그래야 액티브가 된다. 아니면 그냥 시니어다. 액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150을 더 추가하자. 이런 취지로 간 거야. 그래서 구축을 급매 경매로 하고 신축 급매 보유분 뭐 신축 빌라 매입 임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돌려보겠다. 이 자금들을 어떻게 하겠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일단 거주용 집을 어떻게 할 거냐. 서부 권역별 유망 지역들의 추천 단지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강서 권역 1권역, 2권역. 제가 추천하는 데는 1권역입니다. 여기서 발산역, 우장산역 보고 앞으로 화곡역이 발달할 거니까 우장산역 하면 저평가되기 때문에 이게 24평 가도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연금처럼 나온다. 그게 안 된다면 조금은 비싸지만 그래도 핫한 지역들, 신방화하고 마곡나루 여기에 있는 신안 쪽은 비싸지만 탄탄하고 괜찮은 지역이다. 그게 안 되면 가양역세권으로 가자. 여기는 좀 늦지만 그래도 민간 지산이라든가 또 다른 개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급행역 세권으로서 역할이 있으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찍으십시오 해서 그분한테 줬더니 그분이 갔다 왔어요. 직접 임장 가라고 하거든요. 내가 보는 거와 다르니까 제가 이거 잡아놨으니까 이 구역 가서 한번 돌아보시고 느낌을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1구역 첫 번째 발산 우장 화곡 라인에서는 요런 물건 내발산 보람 청솔 샤르망 요거를 그대로 해주고 요 가격대 변동과 저는 요거를 좀 더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고 이분이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신방과 마곡나루 일반 매물 후보에서는 마곡 신안 경남 갔더니 이분이 이걸 좋아했어요. 마곡도 신안 괜찮은데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그럼 이제 갑자기 달라져요. 보는 눈이 잘 보시는데 어떻게 이걸 보셨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양도에서는 등촌 라인, 가양도 우방, 등촌 서광가가 맞죠. 이거는 제가 계속 봤던 아파트라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거기서 강서권역내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서광 등촌 나왔죠. 이거 보여드리고 그래서 요거를 딱 봤더니 이분이 가격 대비 자기가 다 가격 대비 보니까 그래도 이 평수가 30평인 거야. 분명히 자기 다운 사이즈 간다고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집에 짐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24평 갈랬더니 껄끄럽고 또 뭐냐면 주변에서 왜 이렇게 작은 데로 가? 망한 줄 안다는 거야. 액티브인데 나 액티브씨 돈 쓰고 살라는 망한 데 가서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갑자기 큰 평수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평대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다시 바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이게 빡빡하거든요. 이거 하면 한 1, 2억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줄어드는 거예요. 활동 금액에서. 그러면 빌라 구하는 그게 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이거부터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 봅시다. 이거를 한 7억 후반대, 7억 중반대 정도 하면 그래도 대출 좀 받고 하면 가능성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제 찍어줬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물건도 염창 기른이라든가 또 하고 또 구로구 지역들. 구로구 개봉역하고 916, 요 주변 지역에 지금 개봉역에 아파트가 바뀌고 거기에 이제 그 코스트코랑 이런 게 들어와 있어서 지역이 재편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916은 고척도미 앞에 야구 경기 때문에 그 동양 미래대학 앞에가 상권이 확실히 살아나면서 그 앞에 있는 영화마을 아파트라든가 한마을 아파트 이런 것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개봉역까지 쭉 이어지는 남부순환도길이 형성이 됐어요. 거기 말고는 넘어가면 대림역도 여기에는 구로역하고 신도림역 넘어가는 이 뒤쪽으로 신안산선 오면서 대림역 주변 지역에서 한두 동짜리 아파트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저평가됐던 거는 전부 다 조선족들이 많다 보니까 시세가 확 못 올라가는데 최근에 와서 대림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좀 오피스 타운으로 바뀌면서 이제 가격이 좀 괜찮아져. 월세가 세져서 이거는 좀 해볼 만합니다. 가격 대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척 동아한신, 신개봉 4만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이 4만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4만은 바로 그 코스트코가 뒤쪽에 바로 있어가지고 얘는 가격 상승 올라갈 만합니다. 있고 그리고 거기 경매 진행 아파트들 하나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로권에서 온수 힐스테이트도 있습니다. 운수는 너무 멀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영등포권역도 하나 했어요. 만약에 안 되면 영등포까지 갔는데 영등포는 준공업 지역이라서 사두면 실거주 하지 않고 그냥 이 집 있고 그냥 있더라도 가격이 많이 올라갈 곳인데 물레역 주변 지역을 좀 조심해서 보자. 여기서 이제 양남사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재건축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두 동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산 코롱, 당산동 여태우, 그 다음에 물레동 이런 아파트들 가격대 보니까 만만치 않나요 거기도. 그래서 경매물건 나온 두산이고 요거를 좀 마음에 들어 했어요. 영등포 공원 뒤쪽에 있는 건데 근데 실제 갔다 오시더니 약간 어둡다라는 느낌. 실제 조금 어두워요. 이렇게 코너로 꺾어져 있고 그리고 약간 이 앞쪽과 뒤쪽은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신길동 쪽 가까운 쪽은.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아예 양천권역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이제 바꿔지는 지역들 이쪽하고 위에 이제 넘어가는 그 소위 말하는 목동선에서 강북 횡단선 나오는 그 지역하고 여기 서부트럭터미널 개발되는 지역을 얘기했더니 거긴 너무 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이걸 보고 계속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야. 이분 성향을 알아야 돼요. 컨설팅을 받는 사람의 성향이 내가 좋다고 권하면 안 돼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해야 하는 거지. 사모님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이거 끝나요. 그럼 돈을 못 받아. 돈을 받으려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보고 싶은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러려면 저 사람이 뭘 듣고 싶지 뭘 보고 싶지를 먼저 알아야 되려면 성향을 파악하는데 이 성향을 파악할 때는 내가 설명하기 좋은 게 나눠서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은데 어떤 이유 때 좋아 당신은 어때 난 이게 좋은데 이게 이런 성향이구나 이걸 알고 그 성향으로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 할 때 제일 먼저 이거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한 3-4개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 한 3개 주면 이거 좋은데 밝은색 좋아하시는구나. 밝은색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마치 옷 고르듯이 가야 돼요. 옷 고르듯이. 딱 와 사장님 사모님 이게 딱이다. 아이고 이게 딱 이게 뭐 좋구만. 저희 딸이 살 거라고요.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5가지 중에 어떤 게 성향이 맞으세요? 왜? 밝아서? 이게 좀 길고 보시죠. 그러고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주기 때문에 3군데 권역과 물건을 가져가고 어느 위치, 어떤 개발호지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는지 이걸 주면 이 사람이 이런 물건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구나. 또 하나, 이분이 결정권자가 아닐 수 있어요. 컨설팅은 받지만 돈은 이 사람이 다 한 다음에 남편과 같이 오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럼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게 좋은데 혹시 잔금 치를 때 잔금은 어떻게 조달하실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하고 상의가 그 남편을 불러와야 되잖아. 그러면 사모님 요거 가져가셔서 남편분하고 얘기하셔서 두 분이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이거 좋아하셨고 사모님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으면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이렇게 해. 그럼 자기들끼리 어떤 게 맞을까요? 따져. 그게 뭐가 중요해? 남편이 어떤 성향인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결정권자의 성향을 알아와야 일이 빨리 진행이 돼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기존 아파트 정지 방안 전월세 후 3년 내매가 공실로 상태로 급매각 이렇게 정해놓고 그 기존 보유 아파트 이 서울 가든 아파트였어요. 신정역 뒤쪽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인데 가격대를 보니까 애매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겠다. 또 현금은 어떻게 하겠다. 역세권 빌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분양 나온 물건들이 있어요. 이 분양 나온 물건의 가격들이 이런 쪽. 이거는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현금 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미래 일이잖아. 앞에 걸 먼저 하고 뒤에 걸 해야 되잖아. 이거는 그림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만 보여주려면 구체적으로 있는 물건을 보면 가서 산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아파트를 안 사고 하다가 나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조용히 가서 산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있으면 안 돼, 현실에. 그래서 마지막 빌라 살 때는 사고 싶은 빌라 지역 주변에 있는 분양 빌라래. 왜? 무조건 비싸니까. 그러면 안 사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걸 산다고 하더라도 가서 내가 할인받아 오면 되잖아요. 근데 있는 걸 보여주면 들고 가서 중간에서 물어보고 사버리면 내가 아무리 죽 서서 개주는 꼴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대신 분양 나온 거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는 새 거잖아. 그 가서 보면 새 거거든. 비싸거든. 그럼 안 사. 하지만 새 거의 가격대를 보면 나머지 게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양 물건을 섞어서 보여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 물건을 보면서 이렇구나. 또 주변에 미분양 오피가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주변에 그 나온 것들을 이렇게 따와서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끝났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어딨지? 이 물건을 보는 거죠. 자, 앞에 서광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떨어졌어. 근데 이걸 들어가서 붙었어요. 문제는 7억 7천 써서 7억 5,500, 7억 7천이야. 2천 더 썼어요. 102%. 102% 낙찰을 받았어요. 단독으로. 제가 쓰라고 했어요. 이거 얼마 정도 써야 돼요? 왜 100%에 써야 되지? 100% 지금 쓰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00% 넘어가요. 이분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이분도 돌아다니다가 차선책으로 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됐어요. 서광을 들어갔어. 아까 보셨죠? 8억 3,600인데 6억인데 8억 1천이야. 우리 7억 5천 정도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떨어졌어요. 그 이분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아깝지. 자기 3등 했어요. 아깝잖아요. 그 아까운 마음이 뭐야? 더 썼으면 붙었을 걸. 그럼 이분이 어디까지 쓸 수 있다는 거야? 7억 5천까지 썼잖아요. 그럼 이제 하한선이 생긴 거야. 그러면 7억 5천이 쌓여.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감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감정이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무슨 평수예요? 84제곱이에요. 84제곱. 그러니까 경매를 꾸준히 계속 본다는 건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이런 물건들이 몇 평이 얼마대로 나온다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감평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떤 감평이 들어가면 좀 싸지고 어떤 감평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감평이 지금 보세요. 등촌 10단지예요. 이거 58제곱. 이렇게 됐어요. 이해하시겠죠?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10월, 12월. 10월 달에 나온 옆 단지, 밑에 단지는 33평이 7억 5천 감정됐는데 2달 뒤에 나오는 옆에 단지 중공 단지는 5구제곱이 7억 4천 감정인 거예요.
이게 비싼 거예요? 이게 싼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보고 100%는 아니에요. 원래 7억 9천이나 감장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빨리 나온 거라 이거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2달 만에 금방 넘어가요. 다만 이때 뭐였냐면 9월 달부터 대출 규제가 있어갖고 10월 달에 대출이 안 나온다 막 이러는데 12월 달에 뭐 있어서 계엄이 빵 터져갖고 끝나버리잖아.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원하는 평수 나왔습니다. 30평대. 가격대 8억대 아까 된 거 안 됐잖아요. 7억 5천까지 써봤잖아요. 그럼 이거 쓰면 되잖아. 그런데 단독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올려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안전하게. 어차피 들어가 살 거니까. 그리고 제가 요거 100% 지금 요 가격에 들어가도 9억까지는 1년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안 올라가면 제가 살게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살 수 있어요? 못 사지. 왜? 이 10억이 넘어가서 못 사요. 그리고 그분이 샀어요. 그래서 혼자 딱 1등이 되니까 썩음썩음하고 전화가 온 거야. 저 샀어. 낙찰 받았어요. 예. 1등이. 당연히 낙찰 받아 1등이겠죠.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 안 돼요? 안 되죠. 왜? 싸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을 끊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시는구나. 두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러 갔죠. 가서 지역 다 확인해 주고. 자, 이걸 권하는 이유는 이분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금 밑에 보시면 24년 8월 달에 9억에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흔들리는 가격이 문제인 거고 한 번 9억을 찍었다는 얘기는 이 거래 안에서 9억이라는 것은 가본 가격이라는 거예요. 가본 가격. 그런데 감정은 9억의 감정을 못 해요. 왜? 우리가 체조할 때 위 거 치고 밑에 거 치고 중간 가격에서 한단 말이에요. 감정은. 그렇기 때문에 9억을 찍었는데 9억을 감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밑을 감정하는 그 밑에 평균이 7억 5천, 7억 6천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는데 바로 다음이 8억대니까 7억대 5천을 쓰기에는 좀 빡빡해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대출 규제가 걸렸으니 자칫하면 대출 안 나올 수도 있고 100%가 넘겨서 쓰는 부담들이 있을 거니까 안 들어올 거란 말이죠. 하지만 잡아놓고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했더니 된 거죠. 매물 가격 평균이 이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하고 네. 그렇죠.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하고 낙찰 받았어요. 이게 영수증이 나와요. 문제는 대출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컨설팅 킥이 하나 들어가요. 대출을 못 풀어 어떻게 해요? 대출을 어떻게 풀까? 자, 우리한테 무슨 대출이 있다? 신탁 대출이 있습니다. 신탁으로 풀었어요. 여기서 신탁으로 푼 이유는 앞에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 집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 집도 안 판 거야. 그 1주택을 갖고 2주택을 가면 그대로 2주택이 되니까 이게 두 개 합치면 서울 지역인 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성향을 보고 또 분명히 다운사이징 가면 가격이 좀 떨어질 텐데 다운사이징 안 갔어. 그러니까 이 가격이 합치면 15훅 넘어가면 잘못 종부세 걸려요. 그래서 하다가 그러면 방법이 하나다.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낙찰 받으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네. 가서 신탁 사갔어요. 어디? 신용부동산 신탁 가서 대출 받으십시오. 그 신탁 대출을 받으니까 신탁 대출은 대외적으로는 내 소유, 대내적으로 내 소유, 대외적으로는 신탁 소유잖아요. 주택수에서 빠지죠. 종부세에서 빠지잖아요. 대신 수수료가 좀 들어가죠. 이율이 조금 높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다? 이게 계엄 터지고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묶이고 하니까 6개월 있다가 대환 대출 받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서는 6월달 가서 대선 바뀌고 뭐 하면 또 풀릴 거예요. 지금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이 골라서 다행인 거지. 이런 게 이제 셋복인 거야. 컨설팅에 천운이 내렸다. 뭐 이런 거죠. 이분이 이렇게 갔어요. 그 대출 받았으니까 자기 이걸로 비용 나간 것들 다 세이브 한 거죠. 그쪽 집은 전세 놨어요. 돈이 더 들어왔잖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야. 그 돈 또 가져다가 다른 거 투자하면 또 되겠네? 우와, 신난다? 아들이 장가를 가버리네? 뭐 이런 거예요. 둘째가 장가를 가버려, 갑자기. 둘째도 보고 있던 거야. 엄마가 돈이 생겼어. 장가를 가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컨설팅 뒤는 하나도 못했어요. 하지만 턴키로 받았어. 1,500만 원을. 그 뒤는 하나도 안 해도 돼. 왜? 내 과실이 아니잖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컨설팅 합니까? 제가 분명히 그 돈 있으면 빌라 살고 막 할 겁니다. 근데 이분은 만족해요. 왜? 빌라 사서 벌 돈을 아파트가 다 벌어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1,000원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잔금 납입하고 했어요. 자, 집에 가서 명도한 상황. 명도 갔더니 명도가 되게 어려운 상태였어요. 망했어, 여기 계신 분이. 근데 등기부를 딱 보니까 등기부 안에 뭐가 돼 있냐면 분명히 남자가 소유였는데 여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보니까 부부관계인 거야. 상속으로 받은 거야. 와이프가 상속받았는데 그 와이프가 상속받은 걸 보니 보통 아들이 같이 받잖아요. 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대 1.5대 이렇게 받잖아요. 1대 1대 1.5. 아들이 하나도 안 받고 와이프가 받은 거야. 이게 어떤 경우예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아들이 상속을 포기할 아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세상의 아들이 그 멀쩡한 돈을 포기해요. 그런데 포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받으신 분이 돈을 토해낼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아들이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런 경우는 뭐야? 아들도 망했다는 거야. 아들이 망해서 사업하다가 압류가 걸렸으면 아들이 받으면 안 되니까 상속 포기를 해야 일로 가는 거고, 어머니 단독 상속에서 어머니가 풀로 대출을 땡겨주고 어머니가 증여로 땡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어머니는 뭘로 내면 돼요? 사업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자는 엄마가 대표야.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등기부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거 이런 가능성이 있다. 왜? 등기부에 그런 게 왜 나와요? 신용보증기금 뭐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올려 있으면 사업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좀 액티브는 아니고 넌 액티브 시니어인데 받자마자 단기간에 저축은행에서 훅 땡겨갖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갔더니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옆에 계신 분이 자꾸 말을 해. 딱 보니까 집사야. 교회 집사님이세요. 왜? 들어갈 때 십자가를 봤거든. 근데 앉아있는 분이 말을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교회 집사님인 거야. 그래서 이게 교회 커넥션이구나 얘기해서 그분하고 막 얘기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명도를 해야 되는데 어린 양들이 이렇게 안 좋게 하면 되겠냐. 교회에서 이렇게 돈 벌라고 이렇게 명도하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막 이렇게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거 차고 가갖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식탁에 있던 자리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사비 달라니 1,500만 원 달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녹음을 해놨죠. 녹음 다 끝난 다음에 그런데 이사비는 요구할 수가 없다. 이사비를 요구하면 이거는 자기 돈을 요구하는 건데 불법적인 돈을 요구하면 형사상에 걸린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녹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샘플이 필요해서 녹음만 한 거예요. 아멘. 하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온 거야.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 짐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이사비 달라고 그러면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러면 이 많은 짐을 다 가져가지 못할 텐데 그러면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합시다. 짐 다 놓고 가세요. 내가 처분해 주실 테니까. 왜냐면 보니까 값 나가는 게 좀 있어. 그럼 제가 명도하고 내가 처분하는 조건으로 그거 하다가 내가 처분하면 이 돈이 떨어지잖아. 이게 또 과외수입이 남겠네 했는데 안 내보내고 자기가 처분하겠다는 거야. 보통 우리 이런 거 처분할 때 뭐가 많이 들어가요? 에어컨이 좋거든. 뒤에 막 다 봤거든 이미. 그리고 뭐 안에 뭐 이렇게 의자랑 무슨 뭐 운동하는 기계, 뭐 골프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분이 무슨 골프채이 뭐가 있겠어. 자, 그런데 그 물건들이 하나도 안 없어져 그대로 있다는 거죠. 결국은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갈 데가 있을까 봤더니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명도할 때 보니까 아들이 와서 5톤 트럭에다 다 실어가더라. 이분이 1,500만 달라는 걸 안 주고 성담하고 결국 100만 원에 현금으로 주는 걸로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뭘 하다가 나한테 들켰는데 뭐 이렇게 자기 어렵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봤더니 그 안에 회생 신청서가 있는 그 판결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회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개인이 파산하면 파산이지. 봤더니 이제 기업체 대표로 아들이 이렇게 넣어놓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한 거야. 결국은 이분도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으면 채권자들 다른 채권이 또 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돈을 그러면 이사비를 많이는 못 준다.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이쪽 방에서 이 방이죠, 이 방. 이 방은 갈 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왜 닫혀 있어요? 다른 분이 산대. 무슨 하숙해요? 다른 분이 살아.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러다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들어와서 들어가. 이게 뭐야? 손녀 같아. 그래서 느낌에 그래서 저 방은 그러면 손녀가 사나 보죠.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눈을 껌뻑껌뻑 뜨길래 손녀가 사는구나. 그리고 그 손녀가 땡땡땡 누군가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왜? 내가 전입세대 열람을 다 보고 왔거든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 돈을 드려도 삼성카드나 여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줬다고 말할 의무가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채무자고 채권자인데 돈을 줬으면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게 주면 안 되니까 대신 채무자가 아닌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 손녀 명의로 따로 사이드 쳐줄 테니까 이 돈 갖고 나가셔라. 이제 거기서 이제 이해가 된 거야. 그랬더니 거기 한마디 더, 150만 원만 더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안 됩니다. 끝났어요. 마지막 날 갔더니 100만 원 현금을 줘요.
100만 원 현금을 주고 나가는데 세보니까 70만 원인 거야. 왜? 30만 원 공과금은 내고 가야죠. 공과금 현금으로 다 냈거든요, 제가. 100만 원 주신다고 해서 100만 원 드렸어요. 그런데 본인의 공과금은 갖고 가야죠. 갑자기 막 이러더니 한마디 하는 거야. 그럼 저기 달려있는 현관에 달려있는 전자키는 떼갈래요. 그 내가 30만 원이 달았어요. 그래 떼가세요. 근데 이러고 가셨어요 그냥. 가신 다음에 전화해서 떼간다는 거야. 전화 안 오죠. 그래서 30만 원 전자키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깨끗하게. 자, 이거 내 것처럼 진행하라.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아까 사자로 왔다네. 사자로 와 있어. 내가 대리로 하면 안 되고 사자로 와서 한 다음에 뭐라고 하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가야 돼요. 화살을 맞으면 안 돼. 비껴가야죠 이렇게. 아이고 말해볼게요.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야,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말이 바로 안 고쳐요. 이렇게 명도의 개수를 제3자로 명도하는. 그렇게 하루 여쭈어라 이렇게 명도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결정원이 바로 안 나오니 지금은 욱해도 시간 지나면 가라앉으면 그때 또 상담이 되고 협상을 그렇게 계속 하는 거지. 그거를 옆에서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저거를 내 것처럼 명도하는구나. 그래야 이 명도 비용도 모든 비용도 컨설팅 비용이 손쉽게 넘어가요. 왜? 이게 용역을 한 걸로 된 거니까. 실제 하고 그리고 또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동영상 촬영을 꼭 하라고 하세요. 하는 방식들을 잠깐 찍어서 왜? 그게 남겨져야 용역의 증거로 쓰입니다. 보고서만 갖고는 안 돼. 현장에 가서 움직이는 거 보여줘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요즘 때는 더 좋은 게 이 영상 찍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 혼자 영상 찍는 거야. 지금 경매 물건을 왔는데 여기는 어떻고 이거를 찍어야 돼요. 남겨놓고 안 쓰더라도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그런 문제 걸리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우리 용역했다. 이렇게 했고 현장 나갔고 촬영 다 찍고 다 했다. 이게 과연 1,500만 원의 가치냐? 그거 상관없어요. 했냐 안 했냐? 용역을 했냐 안 했냐? 하고 받았냐 안 하고 받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그 물건의 시세를 지금 보니까 지금 8억 8,500이고 매가 10억까지 갔어요. 이게 최근 기록이죠. 8억 8천에 거래된 가격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도 7억 5천에 사서 10억까지 나와 있고 6천만 원 들여서 수리하고 들어가서 입주 딱 해서 처음 자식들 부르고 뭐 한 다음에 저 보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집들이 한다고. 그 집들이 한다 저를 왜 불러요? 선물 사오라는 거지. 그래서 받은 컨설팅 비용 거기서 와인 냉장고 이만한 거 하나를 저는 못 가는데 다른 분이 갈 거예요. 누가 올까요? 택배기사님이 오셔갖고 딱 주고 가셨어. 그 좋은 와인 갖다 드리고 그래서 그 동네 분들 불러다가 와인 잔치 해라 이렇게. 그래서 되게 만족한 생활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이분이 이제 한 내용들인 거예요. 자, 이거와 똑같이 이번에 시절이 수상할 땐 거인의 등에 타라. 이거 뭐냐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자, 무주택자 이분. 무주택자인데 역세권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해요.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2억 정도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뭐 빼고 나면 2억 있는 3억 정도가 남는데 그 역세권에서 33평에 살고 싶대. 제가 뭐라고 그런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시연을 줘요? 막 그랬더니 교수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입금 계좌 딱 보내고 500. 그래서 500 들어왔어요. 500 갖고 카드값 내고 뭐 내고 애들 학원비 내고 앵꼬가 났네? 더 받아야 되는데 명도가 남았죠. 그래서 명도는 못한다 그랬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도는 변호사 비용 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 마이너스 500 받은 거죠. 대신 정 안 된다면 불러주세요. 사자로서 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캐리언에 나오면 있잖아요. 막 사자 보이스로 가겠습니다. 이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갔어. 7억 8천인데 6억에서 400인 거야. 한 명 들어왔어요. 바닥에 깔았어. 가끔 이런 사람 있어. 설마 내가 되겠어 이렇게 재수가 없으려고 깔았는데 되는 분도 있고 바로 위에 쓰신 거예요. 요 가격대로. 이분은 요 근처 살아요. 이걸 썼어. 가격이 추세를 보니까 여기 찍었어요. 이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전세가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거는 시절이 흔들리는 거예요. 전세는 실거주자의 문제인 거고 그러면 그 주변이 괜찮다는 얘기고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이 폭이 있잖아요. 74%. 기본적으로 지금 50에서 55% 수준인데 역세권 지역이 74%면 기본적으로 전세는 탄탄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흔들리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호재만 있으면 되죠. 그 호재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있다는 거지. 그게 과감하게 권하고 500을 받고 명도를 해주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이걸 다 알아요? 라는 거를 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 임차인이 없죠?
소유자만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명도할 때 제3자를 내보내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권할 때는 유주택자는 괜찮아요. 그분들은 집을 사고 팔고 해봤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괜찮은데 주택이 없다고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집을 뺏는 느낌? 이거를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없고 아예 소유자가 있는데 이 소유자는 이 집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보상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낙찰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빚을 갚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당신이 와야 이 2차 시장에서 이걸 1차 시장 건질 수 있다. 이런 스토리보드 안으로 사람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셔서 이거 잡으시면 이분들도 해피하고 당신도 좋다. 문제는 여기가 이거죠. 16층 중에 15층인 거예요. 탑층 바로 밑에예요. 근데 아까 대로변 앞에 바로 있는 집인데 브랜드는 없어도 앞에 걸리는 게 없어요. 높아. 다 보여요. 그냥 뻥뷰예요. 대신 어떤 뻥뷰? 도시뷰, 시티뷰죠. 우리가 마을 보여요, 막 집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사잖아요. 밤에 야경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와인을 병째로 먹을 수 있어요. 막 실제 먹어봤어요? 거기 안 살아봐서 모르죠. 이런 거예요. 어? 이제 살아보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거고 이게 중요해요. 오늘 또 하나 해야 될 게 경매에서만 나오는 거. 뭐? 건물과 토지의 감정가 비율.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9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다. 여기가 5고 여기도 5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아파트로서 좋은 거는 얘예요. 네. 토지가 7이어야 돼. 아파트인데 토지가 9면 건물은 거의 관리처분 단계 갔거나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다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 가치가 완전 날라가. 가장 좋은 건 임대 가치가 살아있으면서 토지가 개발 앞두고 있는 거. 그래서 7대3 비율을 황금 비율을 하고 이런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 비율에 7이 나온다 그러면 자, 경기도 쪽에서는 한 번 떨어지면 얼마 떨어져요? 30%. 그러면 토지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대3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서울에서는 한 번 떨어지면 20% 떨어지죠. 그럼 7이면 8 올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떨어지면 무조건 낙찰되는 거야. 그러니 그건 두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 이상으로 돼요. 자, 9는 이건 그냥 토지 산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다세대가 나와야 돼. 다세대라 다가구. 그러면 이거는 거의 쓰러져 가는 거라 땅만 사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다 9가 중요한 게 아니라 9가 되어 있는 건물의 지분이 중요해요. 지분이. 몇 평이냐? 6, 9, 12로 가야 돼요. 6평이면 청산, 9면 해볼만 하고 12평이면 아파트 플러스 나오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가는데 최근에는 이게 없어지고 15가 나왔죠. 왜? 인건비가 비싸져서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15까지는 가야 분담금이 적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가는 지분들이 이렇게 되는 조건이 맞으면 이건 그냥 사는 거야. 이건 땅 사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토지 살 수 있어요? 못 사지. 아까처럼 2,200억 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요? 9대1은 살 수 있어요. 8대2는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물 산다 생각 안 하고 건물은 없고 땅 지분을 샀을 때 개발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거를 설명시켜 드려야 돼요. 컨설팅 할 때. 이거는 지금 이 가격의 임대 가격 문제가 아니라 갖고 계셨다 개발이 되면 저 지분 가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 낙찰가는 우리가 토지를 사는 거지 건물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건물은 뭐예요? 덤이에요. 덤에서 뭐가 나와? 월세가 나와. 이런 땡큐가 어딨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은 서울에 이 5평짜리 땅을 살면서 이게 나중에 20평짜리 집이 될 수 있어. 그 될 때까지 가치도 없는 집에서 자꾸 돈이 나와. 이건 미래 가치가 확 열리는 거야. 아, 이런 건 나도 사겠네. 그럼 왜 안 사요? 집이 109채라니까. 아까 사갖고. 이거까지 103채가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보니까 소유권이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 돌 수 있는 거 보세요. 김효연 씨가 왔는데 김효연 씨가 왔어. 신탁이 하나 들어가 있어. 대부가 있어. 세무서인데 울산이야. 가압류인데 금액이 요거야. 자, 해석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해서 딱 보면 알아야 돼. 김효연 씨야. 농협이야. 소멸돼. 권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보니까 스토리를 보는 거야. 소유권을 신탁했어. 왜 멀쩡한 집을? 그때 연도를 보는 거야. 언제 넘긴 거야? 21년 5월. 넘기고 다시 받았어. 22년 4월. 1년 만에 받았네? 왜 그랬을까? 왜 가만히 갖고 있는 집을 멀쩡하게 넘겼을까? 신탁에 넘겼다니까 고민해야 되죠. 신탁을 가면 소유권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잠깐 넣었다 빼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누군가 내 집을 탐내. 그럴 때는 어떻게 돼? 내 집을 쉴드 쳐야 돼. 신탁으로. 그러면 없어졌어 집이. 뭐야? 그러다가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갖고 오자마자 대출을 받아버려. 이건 뭐예요? 사업하는 사람이죠. 압류당한 걸 대비해서 신탁으로 던져놨다가 1년을 버텼다가 자 풀면서 당일 대출 나가잖아요. 그 얘기는 풀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대출을 협의하고 풀어준 거죠. 그래 당일날 빵 치니까 그때 가서 누가 와요? 왜? 세무서도 아무리 봐도 집이 안 보이거든. 쉴드 쳐갖고. 그리고 이놈 봐라. 그때 한 거죠. 이놈 봐라. 그때 밑에 또 이놈 봐라. 나머지 애들은 가압류니까 안 되고. 그럼 이건 뭐예요? 800, 2000 이거는 얘네를 보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잖아.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뭘 그거야? 카드론 다 쓴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돼? 뛰어난 해안으로 신탁으로 집을 지키면서 이빠이 땡겼다가 카드로 사람을 속이고 돈 다 뽑아간 거나 이 집은 미련이 없어. 이거는 명도가 깔끔해. 그렇죠. 집에 미련이 없어. 근데 뭐는 미련이 있다? 이사비는 미련이 있어. 마지막까지 뽑고 가겠다. 그래서 명도를 하러 들어갔더니 갔다 오니까 명도비는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다 설명해 줬어. 그러니까 가면 깔끔할 겁니다. 갔어 이분이.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해. 교수님 갔는데 유모차가 있어요. 어린아이 있는 집 가고 이 연세 있는 분은 명도가 어려워요. 그럴 때 명도비를 더블로 불러야 돼요. 왜? 이 더블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게 집행관한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뭐 이거 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받은 돈 다 토해내서 내가 명도를 일치해야 되는 일도 생기니까 그래요? 유모차?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명도비 안 받고 명도 감정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갔어. 올라갔더니 유모차가 딱 있어. 대박. 그런데 보고 나서 웃었어. 유모차가 딱 있는데 와. 그거보다 유모차가 있는데 바퀴가 깨끗해. 그래서 유모차를 보실 땐 바퀴를 보는 거예요. 바퀴가 깨끗해. 흙먼지도 없이 깨끗해. 사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는 거죠. 이분이 아는 거야. 건설하신 분이라 아는 거예요. 울산 세무서장에서 왔으면 울산에서 사업하신 분인 거예요. 국세니까 지방에서 있는 거기서 부가세를 맞을 거 아닙니까? 그 소지지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유모차를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명도비 받을 수 있겠다. 나만 아는 거잖아. 유모차 깨끗한 거. 좀 더 닦아놓고 얼마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와서 명도가 조금 어렵겠는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3인 이상 1당 25만 원에 30만 원짜리 4명 필요한데 300에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죠. 유모차 깨끗하다. 가짜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잔금을 내라. 잔금 내고 그리고 같이 가자. 그리고 일단 같이 가서 잘 듣고 그 다음에 보고 일단 중요한 건 내부를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이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갔는데 이 물건에서 역세권에서 이 물건을 추천했던 이유는 얘가 지금 정은스카이브 3차예요. 그 밑에 2차가 있어요. 옆에 1차가 있어요. 하필 왜 얘일까? 여기도 나오고 다 있는데 이 신영내거리 올라가는 이 길에 나란히 이 코너 안쪽으로 다 있어요. 이렇게 집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이 도로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 보이잖아요. 뻥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이게 신정내거리 뉴타운 개발한 아델리체 레미안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역은 여기 있어. 얘네 입장에서 나오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하지만 한 동짜리고 그리고 브랜드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셔야 되겠어. 컨설팅 할 때는 역세권 컨설팅 할 때는 출구를 잘 보시고 거기서 반경거리를 보셔야 돼요. 반경거리가 200m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한 동짜리도 용적률을 나중에 엄청 뽑을 수 있어요. 이게 역세권 고도 구조화 작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정은스카이빌은 350m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대신 얘네는 기부 체납률이 엄청 높아. 공공이 들어오지 않으면 혼자는 개발이 안 돼요. 얘는 혼자 개발이 돼. 그러니 이게 훨씬 더 가치가 높아. 그런데 이거는 일반 매매에서는 모르죠. 그리고 가치 평가를 할 때도 얘가 경매 평가할 때도 그걸 안 봐요. 그래서 이게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분한테 이거 권할 때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신정 119 안전센터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보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가요. 아까 이게 아델리차라고 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델리체를 통과해서 못 가. 이렇게 나와서 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 아파트가 없는 다 다가구 지역이들이에요. 여기가 그 유명한 친정 4구역이야. 이번에 푸르지오로 시공사가 선정된 곳. 그러면 정문이 어디로 나온다? 일로 나온다. 아파트 바로 뒤로 여기가 다 넓어져요. 이렇게. 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앞에가 환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보면 같은 아파트인 줄 아는 거예요. 이래서 시세가 연동되기 때문에 여기 신규로 분양권 들어오는 거와 이게 연동되기 때문에 다른 똑같은 아파트라도 얘하고 얘는 완전 다른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됩니다. 이거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게 역세권을 지역 분석하는 노하우고 그게 컨설팅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이걸 사셔도 감정가 회복은 되지만 1년 지나면 9억까지 갑니다. 여기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건 아니어도 여기는 역세권 안에 들어와서 충분히 되니까 이거는 내 집 마련하기 좋아요. 해서 500만 원 받고 컨설팅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번에 지금 이제 직접 자기가 유무차 명도를 해보겠다. 명도비는 못 받았어요. 그냥 서비스로 그냥 가서 봐주는 거예요. 사례는 제가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컨설팅한 직접 사례고 거기에 아까 필요한 말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 현장에서 할 때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라. 경매도 간단하게 낙찰받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남을 낙찰받게 해주고 또 그거를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일반 매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매는 그냥 취득의 기술일 뿐인 거예요. 안 되면 매매로 전환시켜야 돼요. 다만 경매나 매매나 핵심은 그 지역이 오를 수 있느냐, 재편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오르고 재편돼야 컨설팅이 성공한 거예요. 그냥 받게 해주는 건 누구나 해요. 그건 입찰대리라고 해요. 여러분이 하는 등록해서 입찰대리 해주는 이런 거예요. 근데 입찰대리로는 돈을 받을 수 없어. 받는 게 얼마 안 되니까. 경매 컨설팅은 합법적으로 법무사 컨설팅과 비슷해서 낙찰가의 1%, 감정가의 1%, 낙찰가 1.5%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왜? 그런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1%에서 5% 사이에서 또는 명도 빼고는 2% 안에서 자율적으로 받되 명도는 분쟁사항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고려해서 먼저 받지 않고 사자 대리로서 명도를 해주되 그 난이도를 보고 턴키로 받을 건지 단가로 받을 건지를 하는데 최소 금액이 300은 돼야 됩니다. 왜? 이 컨설팅 영업하는 사람들이 뭐 우인 경매나 무슨 경매나 뭐 이런 경매들이 직원들을 쓰고 할 때 그 직원들의 기본 비용이 300만 원인 거예요. 그 300만 원은 일반 직장인들이 한 달 월급 받는 수준이라고 보고 거기서 한 50만 원인가를 회사 띄워주고 자기가 250원 받아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 한 건을 위해서 한 달을 노력하는 거니까 그게 자기 월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산이 1억짜리, 2억짜리 할 때는 그렇게 못 받았는데 그럴 때는 정액으로 거의 100만 원 받고 지금은 아파트가 기본 5, 6억이 넘어가니까 1%만 해도 2, 300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 정액으로 300 또는 100을 가져갈지 아니면 턴키로 얼마나 하고 풀 서비스를 할지 이거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왜 안 되지? 자, 이게 부동산 자산관리, 매입, 경매, 임대, 컨설팅 용역계약서. 자, 의뢰인이 이분이고요. 저는 동행계약서로 써요. 행, 같이 간다. 계약서는 임의적인 거라 포맷이 없습니다. 계약서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보시면 안 되고 자기만의 계약서를 쓰시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변호사나 이런 검토를 받아서 합리적인 걸 잡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자산관리를 한다. 경매를 입찰한다 이렇게 안 해요. 자산관리를 한다. 그래야 그 경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용역의 목적물 보유 중인 양천구 무슨 소재 가든 아파트를 서울 지역 뭐 실거주용으로 매입하고 뭐 자산관리하는 업무 일체 용역기간 정해져 있고요. 용역의 범위 용역기간 내에서 전속으로 물건 리서치,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입찰 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그리고 약정한 시간 자산관리 컨설팅에 대해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 점검 및 임장기획 수립해서 이를 집행한다.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부동산, 컨설팅, 용역 등의 성실히 임해야 된다. 용역 수수료 나오죠? 금 얼마로 한다. 부가세 포함.
용역은 대부분 부가세 포함으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하게 되면 또 이게 뭐 이렇게 환급받고 뭐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포함으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권리사항 의무 1회 이상 용역에 대한 보고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거를 해서 돈을 받고 자료를 만든 게 나중에 했을 때 컨설팅 들어갔을 때 국세청에 세금 문제 나올 때 이대로 했느냐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대법원 판결에서 요구한 사항인가 용역이라 하면 이런 게 있어야지 용역이지 라고 한 것들을 옮겨놓은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필요하면 기라장님한테 얘기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필요하게 첨삭해서 쓰셔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뭐 무슨 계약서 하나 쓰지 말고 그럴싸하게 써요. 그럴싸하게 쓰되 복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쓴 거에 자기가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쓰고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서 다시 쓰는 방향을 잡아간다. 그리고 손해배상 의무 같은 것도 적고 기타 적고 특약사항을 비워놔서 그때그때 특약사항을 적어서 준비하고 이거 쓰면 돼요. 자, 요걸로 해서 용역을 쓰는다. 실제 이렇게 해갖고 그 모든 계약들을 진행을 하고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비정형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가 늘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되 오픈해두면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서류들을 다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좋다. 거기 안에서 수정해서 쓰면 된다. 네, 지금 보여드린 내용들 사례와 또 접근하는 방식들 오늘 급하게 마련해서 하긴 했지만 실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여드린 거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기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넘겨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앞으로 하실 때 좀 참고해서 컨설팅 쪽도 한쪽에 그 보험으로 갖고 가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경매가 꼭 경매만 낙찰되는 게 아니라 일반 매매를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같이 병행할 때 빛이 나는 거니까 경매를 단순한 투자로 보지 마시고 영업의 한 방향으로 활용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컨설팅 강의도 마저 마치고 긴 시간 수고하셨고 또 끝나고 또 우리 다른 얘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